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주말판 염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염성한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4월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염 부장님은 또 워낙 활동이 많으시니까 네. 시간이 더 빠를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새 약도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하여간 뭐 2분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나 우리 장에 좀 더 좋은 일들이 네.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시 최대 이슈는 역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한 2조 달러,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뭐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다리, 뭐 교량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말고도 네. 또 뭐 5G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새로운 이제 신기술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글로벌 정시나 우리 정시의 큰 호재라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규모는 뭐 우리가 4조 달러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좀 네. 생각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근데 증시 반응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증시가 나스닥이 이틀간 급등을 해버렸고,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증세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 그냥 해소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미리, 왜냐하면 증세할 거라고 예고가 돼 있었다 보니까. 네.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에 미국 대선 앞두고 증시가 되게 불안정했는데 네. 막상 그 대선이 시작되니까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거랑은 비슷한 분위기로 이 악재라는 거는 어쨌든 이미 노출이 되는 순간 예. 더 이상 악재로서의 영역이 그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 계획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2.25조 달러 정도의 규모로 지금 8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네. 매년, 그러니까 8년 동안 미국 전체 GDP의 1%를 사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6개 분야인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전통 인프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도로나 예, 뭐 다리 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두 번째가 여기에 이제 5G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 수도, 전력, 인터넷망. 세 번째가 이제 건설 쪽인데 200만 구 가구 이상의 주택 뭐 이런 상업용 건물을 네. 보수하는 건데, 뭐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건물도 예, 그렇고 예. 뭐 다리 이런 것들이 노후화돼 있어서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를 한다 보시면 좋겠고, 이번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돌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약간 이건 복지 쪽이죠. 아. 예, 애들 뭐 예. 돌봄 서비스. 예, 근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공화당 반대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 굳이 인프라 투자하는데 왜 그런 서비스까지 넣느냐. 약간 끼워 넣기 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좀 얘기겠죠. 반발은 예. 좀 있는 것 같고, 예. 다섯 번째가 역시 이게 우리 한국 증시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제조업 그 부흥입니다. 네. 우리 이제 미국이 제조업 챙기겠다. 이번에 반도체 쇼크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중국이 너무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중국이 커지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미국 자체 반도체를 지금 인텔이 얼마 전에 파운드리 한다고 했죠. 예, 한다고 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들 좀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에 대만과 한국의 손을 잡아야 된다. 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미국에서 공장 짓고 예. 같이 우리 반도체 르네상스 만들자. 그 삼성전자 관계자 그 뭐 백악관 맞아요. 부른다 예, 이야기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나쁜 그림이 아니죠. 일단 좋은 그림이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부분은 긍정적이고, 마지막이 이제 일자리. 뭐 이제 네.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일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법인세 인상이잖아요. 네네. 35%를 였던 법인세를 트럼프가 21%까지 낮춘 다음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28%까지 올린다. 예, 올린다고 일단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 쪽에서 약간 반발이 있어서 네.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지금 이제 내용이 공개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 투자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통과된 거냐고. 네.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안만 예. 일단 공개를 한 거고, 예. 통과를 하려면 하원, 상원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플랜이죠. 예, 플랜입니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7월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뉴스들 종합해보면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정세 문제가 있으니까. 예, 정세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예. 또 공화당하고도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또 의견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증권사 이게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네. 주목해야 되는 게 조 맨친 상원 의원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대요. 이분이 뭐냐면 공화당 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민주당도 표가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한석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민주당 단독 처리를 하려면 이분이 제일 보수적이래요. 민주당인데도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조맨친 상원의원의 입장이 이분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동의를 하는데 법인세율 인상에 좀 반대하나 봐요. 근데 이분의 그 의견은 뭐냐면 28% 말고 25%까지만 올리자. 법인세율을. 그래서 이 분의 어쩐 지지가 나와야 민주당도 좀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조맨친 상원의원의 입장이 앞으로 뉴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체크하시면서 이번 인프라 법안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이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올랐고 또 우리나라 증시도 나스닥과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제는 한동안 주춤했던 성장주 시대가 다시 왔다. 이제 가치주보다 성장주 시대가 다시 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일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은 찍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딱 보시면 그 사실 후반부터 기술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치주가 좀 빠지고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 아직 주도권이 뭐 바뀌었다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가격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증세가 붙으면 기술주들한테 되게 좀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악재 노출로 받아들이면서 그 시장이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건 국내 기술주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하나의 좀 좋은 효과를 좀 일으켰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2분기 내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는 여기서 쉽게 꺾일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금리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특히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를 텐데 그 과정에서 금리 오르면 항상 가치주 좋아지고 민감주, 성장주가 약해지는 이런 구도 속에서 막 진퇴양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2월, 3월은 경기 민감주의 시대였어요. 진짜. 다우지수가 막 사상 최고가 갔는데 나스닥은 빠지고. 근데 2분기는 서로 혼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 2주는 가치 좀 올랐다가 또 1, 2주는 성장주도 오르면서 고르게 좀 이렇게 그 순환매가 돌 것 같고 다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주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제 성장률 율 자체가 조금씩은 둔화 국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속도가 약간 완만해지죠. 그럼 금리 상승 속도가 이제 줄어들어요. 떨어지죠. 그러면 이건 기술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충분히 그 성장주가 다시 한번 주도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 2분기에 분명히 시속 게임이 펼쳐진 구간에서 성장주가 시속 게임에서 좀 약간 떨어질 때 그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하반기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전체적으로는 우리 한국은 사실 예전하고 이제 달라졌어요. 나스닥을 따라다녀요, 코스피가. 시총 10개 기업이 대부분 성장주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올라갈 때 증시가 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좀 나스닥도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기업들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관점에서는 증시는 뭐 저는 작년처럼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 속에서 성장주가 하반기에 좀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까지는 일단 서로 시속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장 상황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가 약간 시속게임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하나의 변수를 작용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요 부분에서 미국의 많은 이제 투자가 가시화되고 할 때 업종별로 약간 그 이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특히 어떤 업종이 이런 어떤 인프라 투자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 좋아지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성장주들이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를 낼지 모르고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문제는 그 성장주 내에서 약간 경기 민감형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올해 좀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프라 투자 얘기도 나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핵심이 뭐냐? 우리 한국 기업들은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네. 바이 어메리칸, 한마디로 미국에 예. 제조 공장 지어서 설비 투자하고 네. 우리 미국 그 제조 부흥하는데 일조하는 기업들한테 뭐 세액공제도 해주고 이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흔히 뭐 인프라 투자하면 맨날 이제 건설기계, 예. 뭐 철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건 뭐 당연하죠. 당연히 좋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한 번 더 앞서서 반도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 업종은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국에 예. 공장이 있으니까. 예. 그럼 배터리도 괜찮을 수 배터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산업에 쌀 하면 네. 그냥 철강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네. 화학 같은 거 소재 이런 건데 이제는 미국도 물론 이제 그게 들어가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옛날처럼 땅만 파지 않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대해서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인지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 강국이니까. 대만하고 이제 예. 쌍벽을 이루니까. 근데 대만에 이제 TSMC란 막강한 회사가 있지만 우리 한국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또 미국의 그 어떤 그 제조 부흥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뭐 미국 백악관에서 삼성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우린 모르지만 공장 늘려라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삼성의 위상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필요하다고 예. 인정을 한 거니까. 네. 동반자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텔 파운드리 얘기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삼성이 이제 배제되는 건가? 미국에서 예. 인텔과 하려나 보다 미국이 그냥 자기네 업체들 위주로.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인텔은 인텔이고 동아시아 손 잡고 가자 우리. 네. 예. 중국은 배제. 이 그림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인프라 투자 법안까지 이렇게 발의가 되면 굉장히 반도체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제 밀어주는 산업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기 민감주 하면 맨날 떠올리는 그런 업종들도 물론 좋지만 이제는 성장주 내에서도 그 섹터가 저는 반도체라 보고 있고요. 네. 2차 전지는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소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 내재화 문제라는 것도 네. 유럽에서 좀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 기술력이 좀 아직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쪽은. 예, 예. 우리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어쨌든 이미 다 선점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전기차 이번에도 미국에서 170조 원 정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으로 보니까 네. 1740억 달러니까 친환경차 투자 이것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도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을 좀 뭐 만들거나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미국에서 생산 안 하죠. 못해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현대차의 엘라바마 공장하고 네. 그 미국에 있는 그 지하차가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거기 네. 이제 내연기관차로 만들고 있고 예. 울산 공장에서 제가 전기차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수출을 하면 나중에 이제 세금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되게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쪽에 관세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차라리 조지아 공장에 그런 기반 시설들을 만들면 돼요. 네. 왜냐면 전기차가 만들기가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내연기관차보다. 예. 훨씬 설비 투자하기도 용이하니까. 엔진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강점이 이미 수직 계열화가 다 끝난 업체예요. 네, 네.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예. 근데 배터리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재 있잖아요. 네. 협업해가지고 바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 전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보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 말고요, 뭐 다른 나라 경쟁사보다 현대 기아차가 되게 유리한 구도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는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의외로 경기 민감주에서로 포함될 수도 있는 네. 저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 플러스 경기 민감주가 네. 돼버리는 거죠. 예, 성격상. 예. 그래서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기운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실적이 3월 달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네. 뭐 작년 동기 대비 16.6% 늘어가 나가지고 네. 538억 달러 네. 됐는데 뭐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또 업종별로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수출이 좋아진 업종이 역시 주가도 앞으로 네. 더 나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수출이 그 또 이 10% 이상 네.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또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모습이라서 좀 저는 긍정적인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수출이 잘 되는 이제 배경은
결국에 그 코로나19의 좀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체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생겼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백신 접종, 그러니까 집단 면역까지 갈 때까지는 외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외출 같은 게 쉽진 않거든요. 아직도 정상적으로.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집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주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PC.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 안 하니까 자동차 사고, 가구 사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제조업체들한테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쪽으로. 예. 예. 그리고 반면에 코로나가 확대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출을 못하면 서비스 쪽은 안 좋아요. 이 그림으로는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반대로 또 하반기가 되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해외여행을 가니까. 예. 근데 이 그림 자체도 굳이 나쁠 수 없다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미국이 먼저 좋아지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유럽 거기다가 동남아까지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텀들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제조업 위주로 수출은 계속 좀 호황을 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의 그 대표 IT 기업이나 자동차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뭐 가장까지 아니더라도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어떤 쪽입니까? 그 시멘트 회사들이 이제 보궐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규제 좀 완화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네. 되게 좀 분위기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도 기업된 그 기업들이 좀 상당히 네.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금주 들어와서는 게임 업체들도 상당히 좀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NC소프트가 약간의 좀 그 노이즈가 있었죠. 네, 노이즈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게임 업체 중에서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았던 그런 섹터들이 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선전을 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이 좀 핫하니까 엮여가지고 좀 약간은 그쪽 섹터들도 좀 올랐다라고 좀 메타버스는 조금 이따가 예.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쪽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올라갔던 섹터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증권 업종이. 증권? 예, 그러니까 은행 업종이 좀 많이 갔었잖아요. 금리 상승 예. 덕을 좀 봤죠. 예. 예. 근데 이제 증권주가 갑자기 좀 주가가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네. 올라갔는데, 근데 그 중에 좀 한 기업이 또 유별나게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예. 두나무라고 아시죠? 이 거래소. 업비트. 예, 업비트. 예. 예.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나 봐요. 근데 그 회사가 나스닥 직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장 얘기 있다. 근데 뭐 10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근데 한 증권사가 그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지분 가치가 뭐 이렇게 되면 몇 조가 된다. 네. 그래가지고 증권주가,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니까 또 같이 따라가는 효과가 생겨가지고 증권주가 좀 올라갔던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좀 특징적인 예.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주에 보면 이제 SK 관련주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네네. 또 LG전자도 이런 호재 네, 맞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나쁘지 않았던 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 LG전자라든가 그 SK그룹주도 지주회사들도 상당히 좀 주가 흐름들이 네. 굉장히 좀 양호하긴 했는데, 워낙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예, 되게 많이 눌려 있었죠. 특히 두 그룹 다 뭐냐면 악재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많았죠. 예, 소송도 쓰고 했었고. 막 SK는 뭐 소송 문제도 있었고, 구속, 뭐 비리 혐의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벤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좀 안 좋게 작용했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사업부 원래 매각을 기대했는데 철수한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이건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 흘러내리는 좀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애플카 이슈가 좀 나왔었다가 네. 완전히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어쨌든 반등했던 계기는 뭐냐면 LG전자가 그 합작사죠. 마그나. 마그나. 예. 마그나가
직접 이거는 마그나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린 준비돼 있다. 네. 애플과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LG전자가 바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주말 다 돼가지고 나왔던 뉴스지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결국 철수한다. 네. 이 뉴스가 나오면서 뭐 매각 안 돼도 좋다. 철수만 해도 네. 이제 어쨌든 일회성 비용 떨어내면 네. 더 이상 이제 나쁠 거 없지 않냐. 네. 이 기대감들까지 나오면서 되게 LG전자가 좀 이슈몰이를 하면서 주 후반에 급등을 해줬고 또 SK그룹도 되게 분위기가 좀 일단 좋았던 게 이 SK가 지난주에 네. 그걸 IR을 했는데 네. 정말 놀라웠던 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가총액 200조를 얘기를 한 거예요. SK CEO가 직접 나와가지고 2025년도에 우리 회사 200조 목표를 얘기했고 목표 주가가 140만 원입니다. 지금 20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방향은 맞아요. 뭐 수소 산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장 산업 통해서 청사진을 제시한 건 분명히 좋고 그 롤 모델이 이 워런 버핏의 회사죠. 버크셔 회사에서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거기다 SK 이노베이션이 LG하고 지금 특허 소송 예비 결정에서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은 졌지만 특허 침해 안 했다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SK에 또 손이 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주들은 이번 주에 호재가 만발했다. 그래서 LG그룹과 SK가 어떻게 보면 또 둘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메타버스, 요게 요즘 뭐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로 올랐지 않았습니까? 메타버스 개념도 좀 뭐 생소하신 분들 있으니까 뭐 개념 설명도 한번 해주시고 또 왜 이게 지금 중요한지 왜 준비를 잘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게 메타가 가상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버스가 유니버스 이 뒷글자 딴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 가상세계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왜 이렇게 메타버스에 다들 열광을 하느냐 일단 뭐든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대 청소년이 열광하는데 돈이 있대요.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다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특히 미국의 10대 청소년의 뭐 90%인가요? 그 10대 청소년들의 90%가 뭐 로블록스라는 게임. 저번에 상장돼가지고 화제였죠. 그게 화제가 됐는데 그 게임에 거의 그냥 미쳐 있대요. 유튜브보다도 그걸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제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게임에서 그 캐릭터를 조종하면 돼요. 근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모이자.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아바타 개념이더라고요. 맞아요. 아바타. 그래가 그렇게 한 다음에 영화 보고, 뭐 콘서트도 보고, 뭐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실제로 거기서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팝콘도 먹는데요. 팝콘도 사서 먹고 진짜 영화를 틀어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만든 하나의 문화죠.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영화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근데 로블록스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친구들하고 채팅하면서 음성통화하면서 같이 모여서 노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성인들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 중에 미국의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거기서 BTS가 작년에 다이너마이트라는 공연을 했어요. 직접.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그 게임 안에서 막 따라하는데 그거를 또 돈 주고 구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댄스 하는 거 있잖아요. 댄스 이렇게 하는 거를 구입을 하면은 내 캐릭터가 똑같이 춘대요. 그 BTS의 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버스가 그냥 돈이 안 되고 그냥 노는 그 시장이면 그냥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생태계가 갇혀서 돈을 다 벌어요. 그 안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암호화폐 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더 각광을 받는 건데 그 생태계 안에서 게임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게임 회사도 돈을 벌죠 당연히 버는데 그 안에 참여하는 이 각각의 개인들? 참여자들이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각각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사실 광고비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서 그것처럼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요. 장사를 해요. 내가 직접 가게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누가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잖아요. 내 돈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가상 세계인데 그 안에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경제관념까지 그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 안에 우리가 안 보이는 지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되는 지구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몇십억 번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영화 매트릭스 세계가 맞아요. 지금 시작된 게 아니냐 아마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래서 네이버가 하는 그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직접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서 블랙핑크가 또 거기서 사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페토에서. 제페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이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게임 강국이잖아요. 게임 강국에다가 엔터 강국입니다. K-팝, K 콘텐츠. 근데 이것들을 메타버스에 접목하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죠. 나중에 아직은 안 했지만 진짜 메타버스 세계 안에 우리 한국의 드라마 상영하면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의 가치가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커질 수 있는 기회라서 이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저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대가 열광하면 진짜 돈이 됩니다.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국면이니까 한번 좀 계속 책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부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에 잘 대응하는 그런 뭐 회사들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인 게 네이버고요. 아까 제페토. 제페토 이미 그걸 통해서 수익도 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또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아마 유니버스라는 그런 그 뭐냐면은 그 안에서 그 우리가 지금 공연을 하잖아요. 그 이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는 콘서트 지금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놨고 아까 제가 블랙핑크 말씀드렸지만 엔터사들은 소속 연예인들을 그쪽에 공연시키면 돼요. 사인회도 하면 되고 콘텐츠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도 새로운 플랫폼이 생긴 거잖아요. 기존의 유튜브나 넷플릭스 말고도 그렇죠. 이쪽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다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가지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드웨어 쪽은 뭐냐면 5G. 이걸 하려면 5G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초고속 통신이 필요하고 하나 더 있는 게 이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조금 더 그 체감적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 VR 기기를 써야 된대요. 눈에 이제 써야죠. 근데 VR 기기를 하려면 그 디스플레이가 OLED가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면 LCD는 잔상이 많이 남는데 움직일 때 화면에 그 LCD TV로 혹시 그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겠지만 축구나 농구 보면요 선수들이 움직이잖아요. 잔상이 남아요. 그랬죠. 근데 OLED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상 체험을 하려면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잘하는 게 맞네요. 잘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생태계는 더 커지니까 또 나중에 그럴 수 있죠. VR 기기에 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그걸 찍으면 되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데 한국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대비가 정말 잘 되는 국가예요.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는 한국 업체들한테는 되게 정말 기회 요인이 아닌가. 새로운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